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소식들에 들어가기 앞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카르다노 에이다가 이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 에이다의 상승이 암호화폐의 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스위프트, 서클 및 JP모건은 혁신적인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은 마스터 혁신 및 업그레이드된 반사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블로그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개발 건수는 새로운 기술의 중요한 자원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런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며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과 스위프트, 서클, JP모건과 같은 업계 요인들은 분산된 레저 테크놀로지, 즉 DLT 기술을 사용하여 혁신과 효과적인 국경을 초월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2018년 핀테크 업체인 리플은 매우 복잡한 미국과 금융 역전을 따라 DLT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국경 간 수수료 솔루션인 엑스래피드를 이렇게 출시했다며 처리 시간의 대부분은 디지털 결제 레일과 중간 디지털 획득 옵션에 의해 연장이 된다며 또한 서클페이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9개의 항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US 달러, 브리티시 파운드, 그리고 유로즈에 원활한 전송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또 비자도 B2B 연결이 DLT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중이라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DLT 또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 분산 원장 기술인 DLT가 발생한 경우 국경을 초월한 요금 지수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로그에 명시를 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리플과 스위프트, 서클, JP모건 이런 굴지의 기업들, 4개의 기업들이 국경 간 결제 이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정말 스위프트나 서클이나 JP모건 같은 경우는 생겨난 지 엄청 오래된 역사가 깊은 기업들이죠. 리플 같은 경우는 한 10년 남짓 됐을 겁니다. 이 10년 남짓 된 기업이 이런 역사적인 기업들, 정말 뿌리가 깊은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같은 기사의 라이벌로 나온다는 자체가 정말 리플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솔루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참 오르지 않는 것이 참 아쉽죠. 가격이 참 아쉬울 뿐인데 이런 호재가 하나하나 쌓이는 만큼 큰 가격 상승이 올 때 다른 코인들보다 많은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6를 넘어서고 이제 더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한다며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이제 ETC 토큰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욱 신뢰를 얻었다면서 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기 오래전 코인베이스의 효과로 인해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이제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불행히도 이제 하락장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 급등은 없었다면서 이렇게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는 여전히 새로운 것이라며 지금까지 모든 프로젝트는 비판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50%의 공격이 있었죠. 네, 이것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망할 것이다. 정말 이제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프로젝트들을 투자자들이 믿지 못하게 막지는 못했다면서 여전히 그 ETC의 개발자가 블록체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좀 더 나은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 기사에서 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온 만큼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중앙은행의 총재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게 되면 베라타이 산티프라포
태국 중앙은행 총재가 29일 중국 하이난다오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암호화폐에 필요한 신뢰 구축과 관리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을 통해 은행 간 자금 청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으며, 지난해 8월 태국 중앙은행은 9개의 금융기관과 함께한 인타논이라는 CBDC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네, 룩셈부르크가 한국 금융에 주는 시사점 신기술 규제 정부가 앞장서서 풀어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은행이 런던에 있던 유럽 총괄 법인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우리은행 관계자는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 영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 기업이 많이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옮겼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은 달랐는데 현재까지 7개 은행이 룩셈부르크에 둥지를 틀었다며 더불어 레노버의 모기업인 레전드 홀딩스가 지난해 중순 룩셈부르크 국제은행의 지분 90%를 매입하는 계약을 마무리했다며, 일본도 라쿠텐 은행 등 물론 핀테크 업체 리플과 비트플라이어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과 한국 금융사의 행보가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뭘까라는 물음에 박승은 룩스코 대표는 한국 금융사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지원군 형식의 시각에 머물러 있다며, 반면 중국, 일본 금융사는 EU 시장 진출에 가장 효율적이냐, 유럽 현지 고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직접 진출 아니면 과감한 인수합병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유연한 규제 환경도 배울 점이 많다면서 룩셈부르크 금융당국인 CSSF는 2014년 2월 유럽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 통과 후에 비트스탬프가 유럽 최초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되었다고 하면서 2016년 4월에는 유럽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불 기관으로 인가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9년 2월 룩셈부르크가 의회에 이제 통과시킨 BILL 빌 7363 법안도 눈길을 끈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 암호화폐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런 식으로 룩셈부르크는 기술이 금융과 융합하는 세계적인 기류를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최근 룩셈부르크가 유럽 법인을 세운 라쿠텐 유럽 법인 토시코 오츠카 대표는 해외 진출 시 이제 금융당국 인허가가 가장 어렵다며, 룩셈부르크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하고 새로운 제안에 적극 협조해 준다고 밝혔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룩셈부르크는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세히 관찰 후에 이 세계에 맞춰서 법안과 제정을 바꾸려는 이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너무 따로 생각을 해서 블록체인을 육성하려는 모습은 많이 보이고 있는데, ICO 및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왜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막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져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이런 룩셈부르크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 가깝게 보면 이웃나라 이제 일본과도 이렇게 계속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 국가들에서 암호화폐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용을 쓰는지,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용을 쓰는지 한번 알아보고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찰스 호스킨이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필요하다, 토큰 간 상호 운용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카르다노의 개발자죠. IOHK의 설립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이제 3월 28일 언론 매체 체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모멘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호스킨스는 암호화폐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상호 운용성 개발을 촉구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는 디지털 통화와 전통적인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통신과 정보가 더 쉽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필연적으로 수렴되어 비트코인에서 라이트코인으로, 이더리움에서 카르다노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 계좌로 정보와 가치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산업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와 같은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표준 재정기관들이 확장되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난달 500명이 넘는 회원들로 구성된 이더리움 블록체인 표준 재정기구인 이더리움 기업연맹이죠. EEA는 2019년에 토큰 태스크포스를 발족할 것으로 공식화했고,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 단체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기업 토큰화와 암호화폐에 기여할 것이며,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지금 암호화폐 시장 초기 단계인 거 맞습니다. 정말 예전에 2013년, 2014년 3년에 투자한 분들은 극초기, 정말 그분들은 보는 해안이 있던 거죠. 정말 극초기 투자자분들이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초기 투자자분들 정말 확실합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2019년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경제 전문 미디어 이제 파이낸스 매그네이츠가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렉스 쿠르거의 분석 데이터를 인용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들로부터 최대 증권거래 25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쿠르거는 거래 수수료가 가장 높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미니로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자산가치 인정하는 건가, 제도권 진입 주사위 던졌나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특근법의 개정안을 이제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암호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규정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특히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명명해서 그간 암호화폐 자산가치 여부에 말을 아껴온 정부의 자산가치 인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다만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거나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 등을 제한한 경우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은 이제 제외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자산가치의 인정은 그간 국제적 흐름 중에 하나였죠. 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를 했고, G20과 유럽연합은 암호 자산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일본은 2013년과 2018년 암호화폐 관련 대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이래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고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을 했고, 프랑스도 지난해 법률을 개정해 암호화폐 공개 투자 모집을 제도권으로 흡수했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판례를 통해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당시 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는 당사자가 소유 및 통제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통화 당국이 발행하지 않아 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고 법률과 무관하다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일축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자산가치를 인정받고 제도권으로 흡수할 경우 암호화폐 업계는 본격적인 옥석가리기에 이제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그간 규제 부재 속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졌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옥석을 가리기 어려웠고 위험성이 존재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 초기와 비교해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규제가 없어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기업들이 너무 많고 관련된 피해 역시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면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보이면서 투자자들 역시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어서 좋다라면서 이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움직이지 않았던 대한민국에서 3월 말에 들어서 조금씩 암호화폐에 관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규제를 마련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다 해도 사실상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뒤처진 걸 인식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따라가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인데요. 경쟁자들 사이에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나라는 소식입니다. 2015년 출시 이후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머들이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비트코인의 후계자로 이제 손꼽혀 왔는데 이더리움이 시장의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사업들의 증가하는 인기는 한동안 범위가 한정되어 있던 이더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블룸버그는 온라인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가 게임 내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이더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설립자는 오늘날 이더리움을 소유하는 것은 미래의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에 대한 선택권이라고 언급을 했고 이더리움 경쟁 프로젝트가 개발자 사용자 플랫폼 위에 D앱을 구축된 경우 이더리움의 전반적인 가치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가격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뎁 레이더의 데이터에는 D앱의 시장 점유율이 변화하고 있음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1년 전만 해도 100% 수치였던 D앱 사용자가 1월에는 28%, 이오스는 현재 활성 D앱 사용자의 48%, 트론은 24%를 또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뎁 레이더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그들이 새로운 프로토콜을 많이 채택하게 된 이유는 초당 더 빠른 처리 속도와 거래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래량은 상당히 많다며 즉 당신이 뎁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이런 코인인데 과연 2019년에 어떻게 되게 될지 또 더욱더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제 바오밥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메인넷은 6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카카오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 그라운드 X는 개발자 서비스 업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퍼블릭 테스트넷 바오밥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한정 파트너를 대상으로 공개된 테스트넷인 아스펜을 운영하면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서 새로운 기능과 개발 툴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안정성, 사용성도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 TPS가 3000까지 올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블록체인 계정도 사용하기 더 편리해졌다며 처리 속도와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타입과 서비스 체인 기능도 도입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추가된 개발 툴은 기존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던 개발 방법으로 편하게 클레이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EP 그리고 개발 도구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만으로 블록체인 개발 코드를 확인하고 편집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클레이튼 IDE 등이 있다면서 대규모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 운영할 때 클레이튼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바오밥으로 설계했다며 가치가 높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핵심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보안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외부 보안성 점검 침투 테스트도 마쳤다고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블로건의 CEO가 이오스 뎁 활성 유저가 48% 점유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언급한 기사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더리움이 100%를 차지했는데 현재 블록체인 이오스가 48% 점유하고 이더리움의 이런 영향력이 많이 낮아졌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14%만이 규제 당국에 의해 허가되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전 세계 216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14%만이 규제 당국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규제 기술 스타트업 코인펌이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 위험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런던 디지털 통화 및 블록체인 규제 기술 회사인 코인펌은 216개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를 연구하여서 각 플랫폼과 관련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를 계략적으로 설명을 하며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모니터에 도움을 주었으며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활동의 90% 이상이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연구에서는 코인펌은 이제 라이선스 허가, 고객 실무 책임, 고객 파악 컴플라이언스, 자금 세탁 방지, 제재, 고위 공직자 관할권, 부정적 매체 등 7개의 위험 범주로의 이제 거래소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거래소의 69%는 완전하고 투명한 CDD와 KYC 절차가 없는 반면 거래 모니터링이나 자금 세탁 담당관 채용 등 AML 절차를 도입한 것은 또 26%밖에 불과하지 않았다면서 네, 코인펌은 또한 분석된 거래소의 40%가 신용화폐를 지원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만을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보고서는 또 외환거래를 제공하는 나머지 60% 중에 23%만이 암호화폐 거래와 신용화폐 거래를 위한 예금과 인출을 모두 지원하는 완전한 KYC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감소하는 변동성은 새로운 상승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마켓워치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가장 작은 월간 변동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보고서는 월간 비트코인의 가격의 거래 범위가 7.8%, 약 8%임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인기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인 무라드 마무도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변동성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신호이다. 하지만 이전에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낮은 기간을 거친 후에 11월과 12월에 장기간의 상승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도프는 이전에 그가 2020년 2분기까지 큰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역사적으로 주요 약점 중 하나로 지적이 되었으며 그러나 비트맥스의 CEO 아더 헤이즈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비트코인에게 대단히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 10만 달러, 100만 달러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변동성이 필요하다며 어쨌든 비트코인이 수요일에 4천 달러 이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면서 비트코인이 4천 달러 이상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 이토로의 시장 분석가인 매티 그린스팬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며칠 만에 겨울에서 여름에 갈 수 없으며 아마 몇 주 후에도 갈 수 없을 것이다. 봄은 일반적으로 뜨겁거나 추운 곳에서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하는 변동성의 시간이다. 본인은 암호화폐 겨울이 이제 끝났으며 드디어 봄에 들어서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지금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고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을 끝낼 수 있는 이런 신호다라는 이런 언급을 하는 분석가들, 전문가들,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항상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1년 전인 2019년 올해 5월 6월이 정말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5월 6월 상승을 할지 아니면 말에 상승을 할지 아무 일도 없이 2019년이 지나가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립토피아 해커에서 이제 추정되는 해커에서 그 3만 개의 이더리움이 이체됐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xcoin.com에 따르게 되면 크립토피아 핵2라는 지갑에서 3789개의 익명의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크립토피아는 지난 1월 해킹 공격을 받았던 뉴질랜드 암호화폐 거래소죠. 3만여 개의 이더리움이 이체되기 약 1시간 전에는 독일 지갑에서 1개의 이더리움이 또 다른 익명 지갑으로 이체됐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아마 시험 삼아서 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는 해커가 여러 주소를 사용해 추적을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전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넷플릭스와 에어비앤비가 암호화폐 기프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발표에 따르게 되면 고객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등으로 예약 비용을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카드는 기술적으로 상품권 제공으로 고객은 암호화폐 기능이 있는 에어비앤비 상품에 상당하는 미국 달러를 구매한 후에 플랫폼에서 사용할 바우처 코드를 받는다면서 실제로는 에어비앤비 플랫폼 자체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거나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리필은 스웨덴에 본사를 둔 회사로 넷플릭스, 훌루, 이베이, 아마존 등 다수의 상인들에게 암호화폐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며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50으로 중립 단계를 지속한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죠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오른 1포인트 오른
5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전날보다 완화됐음을 나타내며 전날의 중립 단계를 지속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네, 이 정도면은 네, 암호화폐 투자하는데 뭐 크게 뭐 위험하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4분의 1분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틀 뒤, 3일 뒤면은 이제 끝나게 되죠. 4분의 2분기에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0, 70, 80, 90까지 가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